서로 오고 가는 인사가 있어야죠. 정이 있어야죠. 예, 반갑습니다. 오늘 토요일이고 날씨 참 좋은데, 예, 이렇게 또 설명회를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잠실 앞에 이렇게 오는데 엄청 붐비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뭐야 막 이랬더니 BTS가 잠실에서 공연을 한대요 오늘.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 15만 명이 온대요 오늘. 그리고 뭐 수서 지하철도 증편 운행하고 난리예요 오늘. 그래갖고 오늘 사람 많더라고요. 자, 아무튼 연예인 걱정하는 건 아니라고 했죠. 우리 걱정해야죠. 자, 이제 시험이 이제 발표가 올해 다 났고, 그죠? 합격자도 의외로 많이 나왔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몇 명 나왔어요 올해? 예, 95명.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점수를 그 원래 규정대로 평균 60 이제 그 절대 평가로 돼 있잖아요. 2차 시험도. 이제 그 기준으로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합격자들이 다 점수가 평균 60이 다 넘습니다. 그렇게 커트라인 형성이 돼서 넘는 분들은 다 합격을 시켜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95명이 나왔고, 내년에도 아마 비슷한 기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맵 과정이라고 하죠. 저희가 마스터하고 문풀 관련된 거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지금 정도에서 어느 방향으로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 설명을 드리고, 이제 뭐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수석하고 차석하고 최연소 분을 오늘 모셔가지고 그분들이 공부했던 거를 좀 이제 얘기를 좀 드릴 거고요. 근데 최연소는 바쁘다고 좀 튕겨서 오늘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요. 예, 잘하면 올 수도 있다고. 요즘 시험 기간이잖아요. 예, 최연소는 아무래도 학생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바쁘다고 하는데, 수석 합격자분하고 그 다음에 차석 합격자분 오셔가지고 좀 얘기를 할 거고, 그 질문을 좀 많이 받으라고 이제 미리 얘기를 좀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많이 좀 물어보세요. 지금 시점에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참고로 두 분 다 삼동차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예 때 한번 좀 이제 약간 이제 좀 쓰라린 경험 좀 하고, 동차 때 좀 공부를 열심히 많이 해가지고 이제 붙은 분들이니까 그런 거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올해 합격자가 나왔으니까요. 그 합격자와 관련된 어떤 통계 자료를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과목별로 이제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좋은지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강사 소개하고 과정별 커리큘럼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격자들하고의 만남,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뭐 다른 거는 뭐 넘어가고요. 올해 95명 중에 94명이 저희 학원에서 수강한 내역이 있더라고요. 한 명은 정말 없었어요. 어떻게 공부했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94명이 합격을 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설명회만 와도 합격자 포함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거 절대 아니고, 뭐 단가 하나만 들어도 뭐 수강생으로 포함시키느냐, 그건 맞아요. 근데 단가만 들은 사람은 없어요. 예, 결단코.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저희 학원 모의고사 출신이 이제 80명이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2017년부터 2019년 3년간의 이제 모의고사 출신들을 이제 모은 거고, 왜냐면 장수생들이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은 한 4년 차 이상이 좀 올해 좀 많이 뽑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일단 모의고사를 이렇게 3년 차로 좀 묶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요 부분이겠죠. 자, 올해 합격자들을 보면은 일단 시험은 2차 시험이 1343명이 대상이었습니다. 올해 2차 시험 응시 대상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중에 하나겠죠. 올해 1차 붙은 분들하고 작년에 1차 붙은 유예생들하고. 자, 그래서 응시는 1072명이 했으니까 뭐 여전히 300명 정도는 노쇼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95명 합격을 했고, 최종 경쟁률은 11대 2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2차 경쟁률은 너무 높은 것 같아요. 타 시험에 비해서. 그래서 1차가 조금 어려워지고 2차가 조금 수월해지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건 또 동차하는 사람들한테 부담이잖아요. 1차가 또 어려워지면. 그래서 뭐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1차 시험 통계는 뭐 매년 비슷합니다. 그 결시율이 좀 높죠. 2758명. 그러니까 작년보다 한 400명이 줄었고요. 응시는 조금씩 줄었고, 그 다음에 결시가 한 670명, 응시율이 75%, 합격이 600명, 합격률은 이제 30% 정도. 그래서 응시 인원이 줄든 뭐 많든 그 합격률은 1차는 한 3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1차는 1차 얘기는 아니니까, 우리가 1차생은 아니니까요. 뭐 회계학이 53%, 과락률이 제일 높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넘어갑니다. 혹시 여기 동차도 있으신가요? 내년에 동차를 준비하시는 분? 그럼 1차가 좀 중요하잖아요. 예, 그죠? 그래서 이건 나중에 좀 이따 다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올해 합격자들 95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좀 적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평균 연령이 만이에요. 만 28.04세.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29세가 지금 만 나이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 이유를 좀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간만에 정말
나타났습니다. 40대 합격자. 예, 40대 합격자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30대 합격자가 한 25%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이제 상당수가 30대 후반에 좀 많이 몰려 있어요. 예, 아기도 둘이나 있고 이미 뭐 예, 가정도 있고 뭐 이런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이제 평균 연령이 좀 그만큼 올라가긴 했는데 그래도 많이 이제 합격하는 분들을 보면은 20대 중후반 예, 그 사이가 제일 많다라는 거 뭐 다 아실 거고 주변을 보셔도 아시겠죠. 자, 남녀 비율을 보시면은 6대 4 정도? 6대 4, 5대 5라고 보는 게 맞겠군요. 남성이 54%, 여성이 46%. 자, 그다음에 연령별 비율은 20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75%에 육박을 하고요. 그다음에 25%가 30대, 그리고 이제 1% 예, 40대 분이 합격하셨고 저보다도 연세가 많아요. 70년생이라고 그 합격자 축하위원회에서 예, 어르신이 한 분 이렇게 앉아 계셔가지고 이제 누군가 했더니 그러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뭐 저보다 한두 살 어린 분이 이제 최고령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연세 자기 소개를 다 하는데 70년생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70년이면은 여러분들 아빠 나이일 수도 있어. 엄마 나이거나 예, 합격하셔서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유예하고 동차 비율인데 자, 유예가 51명 이거는 뭐 비슷합니다. 매년 유예가 더 유리하죠. 예, 뭐 장수생이든 초시생이든 유예로 합격하는 게 아무래도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분산되질 않으니까. 동차가 40명. 그리고 응답하지 않은 사람이 4명인데 왜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 왜 그걸 안 적어주지? 예, 후배들 좀 도움되라고 통계 좀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안 적어주네요. 아무튼 이것만 보더라도 51명, 40명. 그래서 여러분들 유예로 합격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자, 그 다음에 수험 기간입니다. 자, 24개월 미만이 13명. 그 다음에 36개월이 20명, 그 다음에 48개월 이상이 30명. 이렇게 해서 노란색하고 보라색이 요 두 가지가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수생들이거든요. 3년차 이상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올해 많아졌고 그리고 이제 평균 수험 기간이 점점 늘고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매년 2개월씩 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합격한 분들의 평균 수험 기간이 39개월이에요. 예.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최소 공부 기간이 15개월도 있어요. 올해 합격하신 분 중에 15개월만 공부하신 분도 있고 최장 공부하신 분이 78개월. 예, 78개월이면 6년이 넘죠. 그죠? 예, 그러면 2013년도부터 하신 거니까 이런 분들은 정말 얼마나 기쁘실까요, 여러분. 자, 근데 여러분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통계적으로 이게 평균 수험 기간이 39개월로 넘어가니까 당연히 공부를 오래 하는 건 당연한 거다. 라고 하면서 어떤 2년차, 3년차 때 그렇게 열심히 안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분들이 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나는 24개월 안에 들어가야지 아니면 36개월 안에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어차피 지금 공부해봐야 나는 아직 기간이 안 됐으므로 이게 뭐 그거야? 뭐 숙성시키는 건 술도 아니잖아 이거는. 빨리빨리 해서 나갈 생각을 해야지 자꾸 저런 통계를 보고 그냥 뭐 천천히 하자 어차피 빨리 한다고 안 될 거니까 막 열심히 한다고 일찍 안 붙으니까 뭐 그냥 하자라는 생각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동차생들 수험 기간 보면은 36개월, 예, 3년차 동차, 그 다음에 4년차 동차, 그 다음에 15명은 48개월을 초과하신 분도 계세요. 자, 그래서 올해도 좀 이제 장수생들이 많이 좀 뽑혔고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로 문제들이 약간은 좀 평이한 게 많잖아요 올해는. 그래서 좀 약간은 공부 기간이 짧은 분들한테 많이 유리하다, 장수생한테 불리하다로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채점을 하는 걸 좀 말씀드리겠지만 채점한 결과를 보니까 이게 굉장히 엄하게 했더라고요. 예, 그럼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장수생들 올해 공부한 분들이 좀 유리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평균 점수를 보면 관세법하고 HS는 올해 좀 점수를 좀 후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합격자들 평균 점수가 74, 70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관세법하고 HS를 70을 넘었는데 다른 과목 한두 과목이 꽈락이 나가지고 떨어지는 사례도 꽤 많았어요. 그 중에 올해 좀 점수가 까다로웠던 게 바로 뭐냐면 관세평가였어요. 55점, 57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합격자 발표한 날 당일날 아침부터 저한테 뭐 전화나 문자나 카톡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공통점이 뭐냐? 관세평가 자기는 다 열심히 썼는데 빵점이 나왔다는 거예요. 10점짜리가. 네, 빵점 사례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왜 부분 점수를 왜 안 주나요? 왜 빵점이 나왔죠? 왜 이거 뭐죠?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잘못된 거 아닐까요? 찾아가면 보여주나요? 막 엄청나게 많은 질문. 원래 저도 이제 의외였어요. 원래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뭐 과정이 좀 맞거나 그러면 부분 점수를 조금씩 줬거든요. 근데 올해는 빵점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례가 있다라는 건 뭐 오류는 아니란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수소문을 해봤어요. 저의 그 정보력을 수소문 해봤더니 이제 그 관세 평가를 출제하고 채점하신 분을 알아봤더니 다행히 아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교수님 오늘 올해 관세 평가 출제하셨다면서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내가 이러더라고요. 맞다던데 그분하고 같이 들어간 분이 또 있으니까 그분은 제가 잘 모르는 분인데 그분하고 같이 들어갔다는데요. 그랬더니 아씨 어떻게 알았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알았는데 그 교수님 그 빵점을 정말 주셨나요? 라고 했더니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풀이하고 답이 전부 다 맞지 않으면 빵점을 줬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그 출시생들은 뭐 정확하게 아무래도 공부를 오래 한 사람들보다는 조금 좀 뭔가 조금은 약간은 좀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답안지의 퀄리티 자체가 거기서 약간은 부분 점수를 좀 받았어야 되는데 아예 과정이라든가 그게 안 맞아버리면 그냥 빵점을 줘버리니까 이게 여기서 확 차이가 나버린 거예요. 그죠? 7점과 4점 이건 별 차이가 없는데 뭐 7점과 빵점 이건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평이했으나 왜 장수생들이 많이 붙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니 그 채점 기준이 좀 너무 까다로웠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다음에 무역 실무 같은 경우는 50점짜리나 10점짜리 문제에서 그 어려웠다고 생각하는 거는 딱 두 개 정도, 하나 정도. 하나가 뭐였냐, 뭐예요? 다 알죠? 올해 무역 실무 그 문제, 뒤통수를 친 문제. 관심 없음? 올해 나온 문제는 어차피 내년에 안 나올 거니까 그냥 제끼고 넘어가는 거예요. 편하게 공부하시네요. 자, 올해 나왔던 게 그 상사중재, 대한상사중재법 개정된 부분이 올해 개정된 게 빡 나온 거예요. 중재법이. 그게 10점짜리. 그래서 공부를 많이 못한 분들은 그걸 아예 손을 못 댔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 점수를 높게 받는 분, 낮게 받는 분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실무에서는 아시다시피 대외안이에요. 대외안 제끼면 절대 고득점이 안 나와요. 우선 이해되셨죠? 지금 보니까 변별력을 높인다고 부분 점수를 이제 잘 안 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가? 그러면은 대외안을 옛날에는 공부를 좀 어설프게 한 친구들은 2, 3점이라도 어떻게 받고 가자였는데 이젠 그게 빵점이 돼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뭐 실무 같은 경우도 점수가 조금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합격자들의 평균이 63.68이니까 꽤 높은 거죠. 예년에 비해서. 자,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인데 모의고사 지금 이제 합격자들 보면은 저희 학원 모의고사 출신이 69%뭐 거의 한 7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합격자 상위 30등 내 이건 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합격자들 중에 상위 30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30등의 그 분포를 보니까 저희 학원 출신의 점유율이 제일 높았어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우리 학원에 더 많고 강사님도 더 능력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배시시 웃는데 인정할 수 없어요? 알겠어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어차피 다 저 앞에 별로 다 붙을 거니까 전 다 믿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학원별로 또 이런 걸 좀 해봤습니다. 모의고사 점수, 아까 그 모의고사 출신들의 평균 점수를 쭉 봤더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희 학원 출신의 모의고사 출신의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높았어요. 64.7. 타 학원들은 63점, 62점 뭐 요 정도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2점이 뭔 차이가 있어요? 1점이 뭔 차이가 있어요? 라고 하지만 여러분 혹시 주변에 들어봤어요? 총점 2점 차로 떨어진 사람, 1점 차로 떨어진 사람. 총점 2점이면은 평균으로 여러분 0.5점이죠? 평균 0.5점 차이로 떨어진 사람들 수두룩해요. 그러면 평균 1.2점 차이면 꽤 큰 거예요, 사실은 이 시험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학원 자랑을 좀 했고요. 자, 이거는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그 합격자들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뭐 인강 실강 고민 많이 아직도 하는 분들이 있어요. 1차도 아닌데. 그래서 인강 100% 인강만 수강한 분들이 60명이었어요. 합격자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학원을 좀 100% 학원만 들었다고 보기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학원 강의를 병행한 분들이 35명이었어요. 이것만 보면 온라인을 들은 분들, 인강을 들은 분들이 더 많이 합격하는구나 라고 볼 수는 있는데 사실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수강 내역을 보시면은 저희 학원 그 DB를 뒤져보면 1년간 저희 학원을 수강하는 사람들이 3,789명은 아니고 9건이라 봐야 되겠죠. 수강 그 건수가 3,800건 정도 중에 60명이 합격하는 거예요. 합격률이 1.5%. 그 다음에 오프라인은 그만큼 좀 적죠. 수강 인원이 547명이에요. 학원 수강은. 근데 그 중에 35명이니까 비율로 보면은 6.4%. 그러면은
5배 정도가 높은 거죠. 실강 수강하는 사람들의 합격률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해왔던 얘기인데, 인강만 듣고 이렇게 합격하는 분들 뭘 해도 성공할 놈들이야. 독한 놈들이야. 무슨 말 이해되셨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독하냐? 여러분 독해요? 본인이? 난 독해요라고 하면 열심히 계속 하시면 되는데, 본인이 알잖아요. 나는 인강으로 집에서 듣고 더 효율적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대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강의를 3시간을 듣는데 실강 와서 들었으면 3시간 만에 딱 강의를 듣고 집에 가면 되는데, 집에서 3시간짜리 인강을 듣는데 그걸 3시간 안에 못 끝낸다면 그거는 절대로 인강이 효율적인 게 아니라고. 무슨 말 이해되셨죠? 예, 그걸 좀 잘 생각해야지. 자꾸 편한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와가지고 좀 부딪혀 가면서 옆에 학생들 공부하는 것도 보고, 어차피 2차는 상대평가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은 어떻게 하는 거 좀 보면서 좀 그렇게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빨리빨리 강사님한테 질문도 해야 되고, 게시판에 올리면 조금 늦게 오잖아요, 피드백이.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일단은 가능하면 여건이 된다면 실강으로 좀 오는 게 더 저는 낫다고 봐요. 예, 이건 통계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합격자들의 학교, 이걸 의외로 또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누구 올해 1위는 인하대가 7명을 배출했습니다. 예,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인하대에서. 그 다음에 2등은 중앙대에서 6명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공동 3등 5명씩 배출한 학교가 3개 학교가 있습니다. 성균관대, 경희대, 부경대. 예, 부경대는 뭐 저도 한 두어 번 가봤는데, 거기는 무역학과 교수님부터 학생들끼리 완전 똘똘 뭉쳐가지고 고시반을 진짜 열심히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4명 배출한 학교가 5개나 있어요. 고대, 한양대, 외대, 충남대, 숭실대. 예, 그리고 홍익대가 3명, 그 다음에 2명씩 나온 데가 꽤 많네요. 연대, 서강대, 건국대, 동국대 등등등등. 그래도 어김없이 올해도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한 분 계시고요. 예, 재작년 선배에 이어서 올해도 육사 출신의 한 분이 계시고, 또 있어요, 과기대. 예, 왜 문도리 쪽으로 자꾸 오시려고 그러지? 아무튼 이런 분들이 좀 있어서 각자 좀 많은 사연들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관세들이 좀 많은, 다양한 분들이 오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기대 분들은 자기 전공한 분야가 뭐 화학이나 이런 거 있으면 28, 29류 공부할 때 편할까? 모르겠어요. 저는 잘. 예, 화학과 출신이 있었어요. 예전에 관세 수강하던 그 학생 중에 화학과 출신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2차 공부할 때 만났죠. 그래서 야, 넌 HS 28, 29류 쉽겠다라고 했더니, 제가 왜 관세 공부를 하는데요, 쌤? 그러길래 그렇구나 라고 그냥 넘어가긴 했어요. 아무튼 자, 관세법은 뭐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이제 최근에는 관세법 점수가 좀 높게 나왔지만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전통적으로 관세법 점수가 제일 낮았어요. 50점대 막 이랬거든요. 의외로 관세법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꽤 많은데, 혹시 관세법이 저는 제일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난해한 것 같아요? 손 들어보세요. 쉬워요? 오케이, 그럼 관세법 패스할까요? 어려운 거 없으니까 질문 받아서 하려고. 어떻게 뭐 공부를 하라는 말씀보다는 어렵다는 부분이 있으면 좀 그걸 해결하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자, 여기 시험 준비 반영도 나와 있어요. 그 법 규정을 무조건 잘 외우면 된다라는 생각 뭐 중요하긴 하지만, 일단 여러분들 그 어떤 관세법상 제도라든가 어떤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가 막힘없이 술술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걸 먼저 갖추는 게 먼저고, 그게 술술술 나오게 된 후에 그 다음에 좀 디테일한 걸 살리는 게 좀 맞는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그냥 법조문에 토시에는 안 틀리고 외우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그 다음에 제일 쓸데없는 게 그거예요. 그 앞에 조항 숫자 있죠. 100 몇 조, 200 몇 조, 그걸 외우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건 점수 없어요, 여러분. 무슨 이해돼요? 그냥 공부하다가 그냥 입에 붙어서 외워졌다, 그건 상관이 없는데, 그거 일부러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제가 알고 있는 관세법 출제 교수님들 한 10분한테 물어봤는데 다 똑같이 얘기해요. 그거는 점수 배점이 전혀 없대요. 그러니까 그거 숫자 외우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오케이? 예. 자, 이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세율표. 관세율표가 처음에는 제일 좀 벽이 높죠. 높은 벽인데, 사실 얘는 공부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좀 뒤로 가면 편해지는 과목이에요. 지금 슬슬 좀 편해지시나요? 아니야? 뭐 그냥 가만히 있기로 하고 온 거예요, 오늘. 그 이제 10월, 11월쯤에 제가 관세율표 그 출제위원 교수님 모시고 특강을 좀 할 예정이에요. 근데 이거는 비공개로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학원에 등록은 해놨죠? 아이디랑 다 있죠?
예, 그러면은 나중에 문자가 가면 소문내지 말고 조용히 오세요. 조용히 오셔가지고 이제 좀 물어보시고. 근데 교수님 그 출제하는 분들 모셔놓고 교수님 84류 주 2 외워야 돼요. 뭐 몇 류 주 외울까요? 해설서 봐야 돼요. 이런 질문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럼 그분은 뭐라 그러겠어요? 예, 아무튼 그 나중에 공부하시다가 당최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걸 물어보시면 정말 정말 답을 정말 잘해주세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에 살아계신 분이 몇 분 안 계셔.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 1류부터 97류까지 평가분류원이라든가 중앙관세 분석소에 한 3, 40년을 근무하면서 전체를 다 품목분류위원회에 다 해보고 실제로 해본 분들이 이제 별로 안 계세요 우리나라에.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그때는 꼭 한번 오시고. 자, HS는 여러분 뭐 가장 암기 과목인 건 맞아요. 맞는데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1류부터 97류까지 모든 걸 다 똑같이 외우려고 하려고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예, 이제 어느 정도 공부하면 다 알잖아요.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알아요. HS에서 50점짜리 나올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애들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대충? 아, 그래 안 그래? 대충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런 애들에서 계속 나올 가능성이 커요. 제일 커요. 예, 그러면 걔네들부터 확실하게 해놓으세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약간 좀 덜 중요한 애들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HS 공부할 때 한번 돌이켜 봐봐. 그냥 계속 회독을 할 때마다 인류부터 똑같은 걸로 봐요. 똑같은 노력과 똑같은 시간으로 인류와 84류를 똑같이 봐야 되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조금씩 생각하면서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공부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 관평. 관평은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김병수 관세님도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문제가 3페이지예요. 시험장에 가면 50점짜리 문제가 3페이지예요, 관평은. 그럼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뭐냐면 문제를 빨리 읽고 아, 쟁점이 뭐구나 이거 파악하는 연습이 제일 중요해요. 무슨 말 이해되셨죠? 아직은 사실 그 단계로 가긴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적용 요건이라든가 지금 1방법부터 뭐 몇 방법 지금 그거 공부하고 있겠지만 모의고사를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먼저 능력을 키워야 되는 게 뭐냐면 판단 기준과 함께 문제를 빨리 읽는 거. 이거 연습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사례 많이 있죠? 사례 많이 있죠? 그거 다 읽어봐요? 예, 읽어는 봐야 되겠죠. 저는 얼마 전에 처음 봤어요, 관세평가 교재를. 김병수 관사님 뭐 이렇게 글씨를 이렇게 꽉꽉 책에 넣으셨대? 답답해 보여 책이. 무역 영어 보다가 그걸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한 가지 이제 HS하고 관세평가의 공통점을 말씀을 드리면 이 두 과목에 출제를 하고 채점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실무를 했던 분들이에요. 즉 전직 관세청 출신들이에요. 그 분야에서 30년씩 일하신 분들. 그냥 단순히 세관 직원이었다고 관세평가 잘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관세평가 분류원, 그다음에 심사정책과 이런 부서에서 최소 1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나 이런 걸 할 수 있지 세관 공무원들이 다 관세평가하는 거 아니거든. 무슨 이해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문제를 내요. 그럼 그런 분들은 답안지에 무엇을 원하느냐? 정확한 걸 요구해요. 정확하다는 거 뭐냐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HS 같은 경우는 품목의 기준이 분류의 기준이 되는 비율 같은 거, 함유량 같은 거 뭐 이런 거 있죠? 숫자 같은 거 그런 거는 틀리면 안 돼. 뭐 주의 여러 가지 어떤 문장 같은 게 약간 뭐 단어가 좀 다르다 이건 상관이 없는데 뭐 어떤 함유량 기준 이하 초과 미만 뭐 이상 뭐 요거 틀려도 큰일 나고 그다음에 그 숫자 틀린 건 당연히 맞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써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관평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두 가지 과목은 약간 그 보고서나 어떤 그 판례 아니면은 평가 사례 요런 패턴으로 써주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왜냐면 그분들은 그런 걸 많이 봐왔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드리는 게 뭐냐면 하루에 딱 10분씩만 자기 전에 그 HS 그 평가 품목분류 사례라든가 아니면은 평가 사례가 그 홈페이지 보면 올라와 있는 거 알고 있죠? 관세청에. 몰라? 관사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거 몰라? 즐겨찾기 안 해놨어? 예, 해놓으세요. 해놓고 그거를 그냥 무작위로 하루에 10분씩만 읽어. 그냥 읽어. 어차피 HS는 실무로 가면 10단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큰 의미는 없어요. 없는데 거기서 여러분이 건져야 될 게 뭐냐? 그 사람들이 쓰는 말, 그 사람들이 쓰는 문장, 그 사람들이 접근하는 그 순서 있잖아요. 그거를 빨리 체득을 하라고.
이해돼요? 그러면 그분들이 현업에 있을 때 되게 익숙했던 문장과 익숙했던 패턴으로 답안지를 써내면 무릎을 치지 않을까? 이놈. 이것 보게? 예, 이렇게 되지 않을까? 간평도 마찬가지예요. 간평도 여러 가지 그 사례들을 많이 읽어봐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거기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는 건 조금 힘들겠지만 그 보고서의 패턴은 눈에 보일 거라고요. 많이 보면. 이해돼? 예, 어떤 것부터 건드리고 어떤 것부터 제끼고 어떤 식으로 판단하는지 어떤 순서로 쓰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체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많이 알아도 나중에 이제 답안지를 쓸 때 이제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를 우왕좌왕하다가 시간 날려먹고 올해 같은 경우도 관평 50점짜리에 시간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10점짜리를 아예 2개를 쓰지도 못했다는 학생도 왔었어요. 예, 그게 다 그 연습이 안 돼서 그래. 아무리 많이 알면 뭐해, 많이 외우면 뭐해요. 이걸 연습을 안 해놓으면 써놓은 연습 안 해놓으면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무가 가장 양이 많아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타협을 좀 해야 되는 과목이에요. 어디까지만 보자. 예, 일단은 그거부터 해놓고 조금 확장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자,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외한 제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러분들 그 합격하신 분들 선배들 얘기 다 들어보면 대외한이야, 대외한. 그거를 잘 썼냐 못 썼냐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많이 나고, 자, 이제 관세법하고 실무의 공통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관세법하고 실무는 진짜로 교수님들이네요. 진짜로 교수님들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럼 교수님들은 주로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강의만 하나? 연구? 교수님들이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논문 써야 되고요. 왜냐하면 교수직을 계속 유지하려면 교수 평가 받잖아. 그러면은 강의도 몇 시간 뛰어야지. 그다음에 그 학술지에 논문도 몇 편 이상 내야지. 그다음에 학회에 이제 있다 보면 논문 심사해야지. 그다음에 논문 학술 발표에 나오면 논문 발표해야지. 뭐 토론해야지. 뭐 이런 게 다 평가 지표가 있어. 교수님 되게 빡세. 교수란 직업. 예, 강의도 강의지만 1년에 몇 편 이상 논문 써서 내야 되고 장난 아니에요. 아무튼 그런 분들이 주로 하는 게 연구 맞아요. 논문 쓰고 논문 심사하고 이런 건데 그분들의 평생 논문만 봐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학위 논문 같이 두꺼운 거 말고 어떤 학회지에 실리는 논문 같은 경우는 뭐 A4지 한 10페이지, 20페이지 정도거든요. 자, 그런 것들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거 일단 뭐? 기승전결 이게 쫙 있어야 돼요. 논문 같이. 답안지에. 이해되셨습니까? HS나 관평 같은 경우는 서론 안 써도 돼요. 뭐 맞아요. 뭐 그런 교수님도 꽤 많아요. 그런 출제 교수님들도 그 서론이 뭐 중요하냐? 판단하는 게 중요하지. 반면에 지금 관세법이라든가 실무 같은 경우는 그 성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채점하는 분들이 교수님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입맛에 맞는 답안지를 좀 구성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다음에 요즘엔 좀 다행인 게 세부적으로 목차를 나눠주죠. 그죠? 세부적으로 목차를 나눠주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들 편하게 채점하는 분들 편하게 채점하는 분들 편하게 하려고 그렇게 나눠내는 것 뿐이야. 왜냐하면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올해 종합보세구역 나왔나? 그죠? 예, 옛날에는 그냥 종합보세구역에 대해서 설명하세요가 50점짜리 문제였어요. 그러면 답안지가 정말 버라이어티 하겠죠.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채점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 채점하는 교수님들이 배점표에 넣지 않았던 걸 쓰게 되면 얘도 보세구역 관련된 거긴 한데 점수를 줘야 돼 말아야 돼. 본인들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목차를 세부적으로 나눈 이유는 그대로 이제 자기가 채점을 하겠다는 어떤 취지긴 해. 자, 그러면 그 소목차 내에서도 또 세부적으로 나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보면.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그 중요한 부분은 뭐냐? 두루두루 조금씩 다 건드려주고 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무역실무랑 관세법은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조금 달라요. 디테일하고 정확한 답안보다는 약간 조금씩 다 건드려주고 가는 느낌? 그런 식으로 답안지를 채우려고 노력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과목은 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시험을 한 두어 번 보다 보면 알 거야. 예, 이렇게 채웠는데 왜 점수가 안 나오나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가지고 그 이제 점수가 안 나오는 친구들의 그 답안지를 좀 갖고 와서 말로 하면 저가 모르니까 답안지를 갖고 와보라고 해요. 딱 보면 이유가 있어요. 예. 관세법이나 실무를 너무 문자 그 글자 하나하나에 좀 집착을 해서 책하고 법하고 똑같이 베껴 쓰려고 하는 노력? 예, 그게 너무 매몰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답안지가 말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의 특징, 자기가 쓴 답안지를 안 읽어봐요, 본인이. 꼭 읽어봐야 돼요.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할 거 아니에요.
모의고사 하면 자기가 쓴 답안지 꼭 읽어봐야 돼요. 읽어보면 막 이렇게 돼요. 나 뜨거. 예, 그리고 이제 채점하는 첨삭하는 분들한테 죄송해요 막 정말 그런 일이 생겨. 그러니까 내가 쓴 걸 읽어봐야 내 문제점을 아는데 안 읽어본다니까 귀찮아서. 꼭 그거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쯤 굉장히 약간 좀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벌써 기본 이론 심화 끝나가고 이제 문제풀이 맵 과정으로 넘어가는데 나는 지금 기본도 다 못 들었어. 심화 이제 듣고 있어.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텐데 일단 여러분들 요거를 좀 다시 한번 전 강조하고 싶은데 외우려고 하지 말고 외워지게 하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지금 내가 아무리 10시간 동안 이걸 외워놔도 다음 주면 까먹지 않아요? 그죠? 그럼 지금 드리는 10시간은 의미가 있는 거 없는 거? 별로 없는 거야. 예, 어차피 앞에 부분 열심히 외웠어요. 뒷부분 외우다 보면 앞에 부분 까먹죠. 그럼 앞에 부분 또 다시 외우죠. 그 사이에 또 못 까먹어요. 뒷부분 까먹죠. 이걸 무한 루프라고 그래. 예, 계속 시험 때까지 이러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나는 됐어, 완벽해,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생각하고 시험장 가는 사람 없다고. 근데 자꾸 여러분들은 그 완성형에 도달해야 된다라고 압박을 받나 봐. 어차피 이 시험은 3번 본 사람보다 10번 본 사람이 조금 더 쓰지 않겠어? 그죠? 그럼 10번 본 사람이 완벽한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그 싸움이야, 그 싸움. 누가 더 공부를 많이 했나. 그래서 어차피 한 반응에 외워지지도 않을 거를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들여서 외우려고 노력하지 말고 자주 보세요. 그럼 자주 보고 외워져요, 여러분. 이해돼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좀 고민해야 될 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자꾸 시간 내서 완벽하게 외우려고 하니까 학원 커리는 막 지금 나가는데 지금 나는 여전히 기본도 소화 못했어. 나는 심화도 소화 못했어. 그게 바로 왜 그러냐면 완벽하게 외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일이 생긴다. 나는 지금 3분의 2밖에 진도를 못 나갔는데 예를 들어 심화를 지금 바로 문풀 들어가잖아요. 그럼 나는 심화 그거 듣던 거 끝내고 바로 또 다시 넘어가야 돼요. 거기서 멈춰버리고. 그럼 나는 공부하는 공백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러면 문풀 가서도 또 그 부분 되면은 다음에 모의고사 넘어가죠. 그럼 모의고사 8분의 1 진도 이제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뒷부분은 영원히 못 봐요. 이해되셨어요? 예, 구멍이 나는 부분은 계속 구멍이 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제발 내가 만약에 2달 안에 1회독을 끝내기로 했다, 2회독을 끝내기로 했다면 이 정도 내가 뎁스로 쭉 공부를 했는데 이 정도 뎁스로 공부해서는 이걸 예정했던 기간 안에 못 끝낼 것 같다라고 한다면 이 뎁스를 좀 낮춰서라도 그 기간 안에 책을 떨어내는 그 연습을 버릇을 먼저 들여야 돼요, 사실은. 근데 그걸 대부분 못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명심해요. 아직 사실 시간은 많이 남았어요. 한 8개월 남았죠. 이제 시험 보고 나서 뭐 한 4개월, 6개월 됐나? 6개월? 네, 6개월 정도 됐죠? 더 많이 남았어요, 아직. 그러니까 아직 뭐 시간이 있으니까 너무 초조해하지 말고 일단은 좀 자주 보세요. 자주 봐서 외우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렇게 자주 봐서 외워지게 되는 게 더 안 까먹어요. 그건 확실해요. 그 다음에 공부는 단계별로 하는 거다. 자, 이해하고 요약하고 정리하고 암기한다. 이 단계를 자꾸 건너뛰는 분들이 꽤 있어요. 기본만 들으면 돼. 그리고 외워서 쓰면 돼. 정말?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본 한번 듣고 죽어라 외워가지고 그냥 쓰면 돼. 그렇게 쉬운 시험이면 왜 38개월씩 공부를 할까, 사람들이? 되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10월, 11월까지는 뭐 2회 정도, 2회를 목표로 하는 공부를 좀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걸 내가 다 가져갈 수는 없어요, 그죠? 다 외울 수는 없죠, 그죠? 그러면은 내가 꼭 외워야 될 것들을 따로 요약을 하고 중요한 거 위주로 그런 작업을 좀 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봐요. 특히 관세법하고 실무는 요게 안 돼 있으면 나중에 되게 답안지 쓸 때 어버버 하게 돼요. 알죠, 대충. 말이 계속 맴돌아. 써지지가 않아. 그거는 좀 여러분들이 따로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관평은 뭐 이거는 뭐 법령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판단하는 거니까 연습 많이 해야 되고, HS는 이미 법령집이 딱 나와 있죠. 일단 그거 위주로 일단 외우시면 되는데, 일단 관세법하고 실무는 뭐 서브 노트든 목차 노트든 단권화든 그 3가지의 공통점이 뭐예요? 바로 이거잖아, 요약 정리. 이 과정은 꼭 거쳐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요약된 거를 외우는 거예요. 일단은 그것부터 외워놔야 돼요. 모든 걸 다 한꺼번에 가져가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자, 생활 패턴을 좀 단순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또 생각이 많으신 분들이 꽤 있는데, 그거는 공부할 때 독이에요, 독.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합격 불합격을 걱정하면 여러분들 해결됩니까? 여러분 소관입니까 그게? 합격 불합격이 여러분 소관이에요? 여러분이 관장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왜 여러분이 걱정을 해요? 여러분이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럼 걱정하면 안 돼요. 그 시간 동안 공부를 해야지. 근데 대부분은 자꾸 상상이 자꾸 물어가죠. 아, 공부가 안 되는데 어떡하지? 내년 1차도 한 번 더 볼까? 그럼 1년 연장 생면 연장이 되나? 아, 이렇게 할까? 그렇게 하면 회계를 봐야 되는데 회계책을 다시 사야 되나? 그러니까 생각이 계속 가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생각만 하고 일단 공부하세요. 저도 그랬고 떨어질 생각하고 공부하면 안 돼. 불안해서 안 되고 나는 합격할 수 있다. 합격할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 같은 경우도 공부할 때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게 뭐냐? 뭐 저라고 HS가 쉬웠겠어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뭘 생각했냐면 관세사가 됐을 때 나의 모습을 상상을 했어요. 여러분 무슨 저는 뭘 상상했냐면 저는 대학교 때 이렇게 양복 수트라고 그때 수트란 표현도 안 양복이라서 양복 입은 게 왜 이렇게 멋있어 보였을까? 예. 그리고 이렇게 저는 대학교 다닐 때가 좀 옛날이니까 그때는 집에 차 없는 집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랜저 끌면 그 집은 성공한 차였어. 제일 큰 차가 우리나라 그랜저였어. 에쿠스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그랜저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타면 저 집 되게 잘 사는 집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나중에 성공해서 양복 입고 막 강남으로 출퇴근하면서 관세사님 무역 뭐 통관이 걸렸습니다. 제가 해결해드리죠. 탁 나가가지고 차차차 하면 사람들이 우와 박수 쳐주면 하하하 막 이렇게 만화 같은 거 있잖아. 막 그런 거 상상하면서 혼자 낄낄대고 공부했단 말이에요. 힘들면. 그래도 되지 않아요? 뭐 뭔 상관이야. 예. 아무튼 여러분들 안 좋은 생각하지 말고요. 합격할 수 있다. 관세되면 난 뭐 해야지 라고 좋은 생각하면서 공부하세요. 같이 어차피 공부할 건데 왜 스트레스를 받아. 자, 그 다음에 합격 수기 좀 보고 있어요 요즘에?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데 대부분 관사 시험 준비할 때 합격 수기를 봐요. 1도 도움 안 돼. 그죠? 1차도 아직 준비 안 해본 회계원리 이제 듣고 있는 사람이 합격 수기 보면 뭐가 와닿겠냐고요. 근데 여러분한테는 와닿는 게 이제는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슬슬 한 번씩 보세요. 이렇게 좀 이제 공부하다가 약간 막히거나 아니면 화장실에 앉아 있거나 아니면은 밥 먹거나 이럴 때 유튜브 보지 말고 그 처먹는 거 봐서 뭐 할 건데 여행 가는 거 봐서 뭐 할 건데 배만 아프지. 남들 알아서 살으라고 해. 여러분의 삶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합격 수를 좀 이렇게 보세요. 그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이런 거를 이렇게 했네. 그럼 내가 요게 좀 문제인데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보고 마음에 들면은 방법. 예, 제가 이제 공부를 이제 잘하는 사람들을 옆에서 보면 단순히 머리가 좋아서 잘 외우고 이해가 빠르고 단순히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공부하는 방법이 있죠. 방법론, 아이디어 이게 되게 좋더라고. 전략을 잘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머리가 좋은 거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분 좀 고민하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자, 됐습니다. 네, 안 해도 되죠? 다 아시죠? 예. 요즘 답변들은 잘 해주세요. 게시판에 댓글 달면 제가 가끔 보면서 이렇게 일주일씩 되면 이렇게 전화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는 관세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왜 댓글 안 드세요? 그러면 내가요 지금 아파요. 아파 좀 하고 달게요. 그리고 김병수 관님 전화하면은 답변을 이렇게 밀리세요. 그러면 예 제가 압니다. 아는데 뭐 지금 부산 와서 막 달겠습니다. 일요일 날 많이 몰아서 다시더라고요. 되게 바쁘시거든. 잘하지나 성대모사. 예. 우리 조청희 간사님 잘 못하겠어요. 예, 이분은 잘 못하겠어요. 근데 조청희 간사님 댓글을 좀 빨리 달아주신 것 같고, 예, 최건수 최진 간사님, 예. 자, 이제 앞으로가 문제인데 과거는 있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11월 12월이면 거의 이제 끝물이에요. 이론을 거의 완성시키는. 여러분 그 맹자가 그랬나? 20살을 뭐라 했죠? 20살 약관의 나이라고 못 들어봤어? 30살은 뭐라 그랬지? 오우 맞아요. 40은 뭐죠? 맞아요. 어떻게 알아요? 혹시 같은 세대인가? 같은 교육과정 겪었나? 여러분 이런 거 안 배워요? 배웠죠. 40세 불혹, 뭐 지천명, 뭐 이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40세가 불혹이야. 불혹이 무슨 뜻이야? 더 이상 의구심이 없다. 지금 40대랑 옛날 40대는 좀 다르겠지만 맹자가 살던 시대랑 그잖아요. 평균 수명이 짧았으니까. 자, 불혹의 단계에 이제 거의 좀 와야 돼요. 이제 슬슬. 내가 암기는 못했어도
쓰라면 내가 쓸진 못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내가 알아. 뭐 이렇게 뜨문뜨문 남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인데 그게 부록이라고 봐요 저는. 무슨 말 이해돼요? 예. 당연히 외우진 못하죠. 여러분 그 답안지 나중에 뭐 쓰고 뭐 이렇게 모의고사 같은 걸 이렇게 쭉 이렇게 그 뭐죠 모범 답안지 걸어놓은 곳이 보셨나 모르겠지만 그런 모범 답안지에 걸릴 수준까지 올라가려면 모의고사 거의 한 5개월 정도까지 가야 돼. 4, 5개월. 그 정도 가야 그 정도 겨우 써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지금 그 단계로 바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못 올라간다고 스트레스 받아요. 그 사실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계가 있는 건데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단계라고 이제 불혹 단계로 와야 돼. 이제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돼. 이게 뭐죠?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있으면 안 돼요, 이제는. 그래서 그 단계다 생각하고 이제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맵 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주요 논제별로 좀 이론 정리 깔끔하게 하고 문제풀이 서술 연습하는 게 이제 들어갈 거예요. 이해되셨죠? 옛날처럼 이제 심화같이 뭔가 개념을 설명하는 강의는 이제 안 해요. 이제 논제별로 이걸 어떻게 써라, 답안지 구성 어떻게 해라. 그리고 이제 실무 같은 경우는 조금 수업 시간 조금씩 써보게 한대요. 목차라도 뭐 그런 식의 이제 어떤 연습을 이제 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더 늦춰지게 되면 1월달에 모의고사 시작하면 이제 그분들은 다 거의 이제 여기서 이제 진도를 놓치게 되면 따라하기 정말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11월, 12월 달에는 서브노트나 목차노트 같은 거 조금씩 한번 좀 구성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가 됐든 내가 요거는 죽어라 외워야지.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모의고사 6개월 동안 나는 요거는 죽어라 외워서 써야지. 그거를 딱 일단 좀 준비를 해놨으면 좋겠어요. 관세법하고 뭐하고 실무하고 두 과목만이라도. 안 그러면 정말 안 써져. 정말 안 써져요. 자, 그 다음에 모의고사도 미리 말씀을 드리면 1월부터 3월까지는 그 단원별로 주별로 진도표가 있습니다. 전범위 시험을 보면 당연히 못 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도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월, 2월 달은 8분의 1 진도고 그다음에 이제 3, 4월로 가면은 이제 2분의 1 진도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벼락치기가 가능한 거는 1, 2월까지예요. 근데 생각해 봐요. 여러분 8분의 1 진도도 양이 꽤 많아요. 그걸 외운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미리 공부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8분의 1 진도라 하더라도 공부하면서 외운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서브노트가 없다? 불가능합니다. 왜? 책을 외워야 되잖아요. 내가 서브노트가 있으면 서브노트를 외우면 되는데 서브노트 같은 게 없으면 책을 보면서 외워야 돼요. 그럼 그거 안 외워져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위해서라도 조금씩 좀 손을 대시고 한 3월까지는 그래서 서브노트, 목차노트를 다 완성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본격적인 서브노트의 암기는 4월에서 6월 사이다. 4월, 6월이면 여러분 모의고사를 위해서 여러분이 뭐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일주일 만에 전범위를 다 어떻게 공부를 할 건데. 일회독이 가능한 분들도 있어요. 장수생들은 그게 돼요. 일주일 안에 전과목 1회독이 돼. 저는 1일 1회독을 했던 사람이에요. 서브노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전과목을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었고 책의 내용을 이렇게 텍스트를 단 게 아니라 저는 저 때는 옛날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그 학원 커리가 지금처럼 잘 되어 있지 않았고 책도 지금처럼 이렇게 매년 신간이 나오지도 않았고 아무튼 되게 열악했어요. 상황이. 스마트폰도 없었어. 인터넷도 없었어. 그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좀 힘들었어요. 책을 여러 권 사서 보면 책마다 말이 다 다르고 이게 되게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 다음에 모의고사 과정도 없었고 그래서 책을 다 50점짜리 형태로 다 재구성을 했어요. 목차만. 그리고 키워드 몇 개만 적어놓고 그렇게 하면 과목별로 모의고사 50점짜리 그 모의고사 문제처럼 해가지고 50문제를 만들었고 그러면은 A4지 2면지에 그냥 한 페이지면 다 들어가거든요. 반으로 나눠서 목차 쓰고 키워드 몇 개 적으면 50점짜리 한 문제 다 들어가요. 그럼 거기 여백이 많을 거 아니에요. 여백은 다 제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머지 마지막 3개월 동안 뭐 했냐면 과목별로 이제 50페이지씩의 그 2면지 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의 마지막 보물이죠. 50페이지씩 목차만 적혀 있는 저는 매일 그걸 1회독을 했단 말이에요. 아침에 가면 딴 거 안 하고 그거 펴놓고 답안지 놓고 그것만 계속 쓴 거예요. 쓰면서 그 목차가 계속 리마인드 되는 거죠. 그다음에 쓰면서도 그 내용까지 계속 떠올리면서 쓰는 건 이제 목차만 쓰지만 그거를 1일 1회독을 3개월 동안 매일 하면 거의 시험 전에 90번, 100번 가까이 본 거잖아요. 그때 외워지더라고요. 그때 외워지는 게 사실은. 왜냐 그때는 이제 공부하는 시기는 지났고 이제 암기를 하고 쓰는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게 되려면 이 서브노트나 목차노트 같은 게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유학하는 게. 자, 그래서 맵 과정은 작년부터 시작을 한 거고
재작년에는 이제 마스터가 별도로 있었고 문제풀이 과정이 1, 2월 달에 있었는데 1, 2월 달에 모의고사랑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이제 부담돼 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소화하기가 힘들다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그냥 지금 이제 합쳐 버렸어요. 11월 12월 달에 마스터 과정. 마스터 과정이 어떻게 보면 이제 논제 위주의 강의였고 이제 문풀은 말 그대로 문풀이죠. 문제풀이 관련된 거 어떻게 쓰는 서술 요령 같은 것들인데 요게 이제 합쳐져 가지고 이제 11월 12월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써 내려가는지 그다음에 무엇을 써야 되는지 판단하는 능력 그런 게 정말 중요합니다. 논술 시험은. 자, 이건 뭐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이거겠지만 만약에 좀 정리가 힘드신 분들은 한 달 정도 건너뛰는 것도 제가 뭐라고 하진 않겠어요. 하지만 나중에 3월 뭐 4월 이때는 모의고사 꼭 보시면서 쓰는 연습을 좀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2차는 시험은 아무래도 뭐예요? 상대평가니까 내 위치잖아요. 내가 몇 등. 그죠? 예, 우리 학원에서 상위권이면 실제 시험도 상위권 맞으니까 일단은.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좋은 게 뭐냐? 다 회피할 수 없잖아요. 처음 모의고사 봤는데 막 400등이야. 오히려 그렇게 해서 접는 분들을 제가 봤어요. 안 되겠어요, 선생님. 이러면서. 근데 2년차 유애들이 3, 4년차를 1월부터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겨요. 예. 근데 그 좀 그나마 좀 어느 정도 공부한 분들은 한 3월, 4월부터 이게 급격하게 올라가요. 급격하게 올라가요, 등수가. 예. 그때부터는 거의 좀 비슷해져요. 그러니까 공부 많이 안 하는 동차생하고 거의 삐까삐까하죠. 그러니까 1, 2월 달에 첫 유애생들은 아, 모의고사가 300등이야, 400등이야. 당연해. 4년, 5년 공부한 사람을 어떻게 이겨? 그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한 3, 4개월 지나가 보면 약간 붙을 사람들은 이제 두각을 나타내. 아까 2년차 한 15명, 20명 보셨죠?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끝까지 희망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차 준비하시는 분들 손 들어 보세요. 지금 제일 불안한 게 뭐예요? 뭐예요? 다 불안한가? 예, 언제부터 1차를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 1차를 언제부터 해야 되느냐는 본인의 1차 점수에 따라 달라져요. 저 회계학 70 맞았는데요. 그럼 2월부터 해도 돼. 그잖아요. 저 회계학 40점 맞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해야 돼요, 회계는. 그거를 어떤 정해진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을. 이해되셨죠? 내 회계학 점수를 기준으로 삼아요. 내 회계학 점수가 뭐 한 5, 60점 정도 좀 높은 점수를 맞았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1월 달 한 뭐 12월 말부터 회계학 들어가도 되고 만약에 회계학이 내가 40점대 간당간당하다. 그럼 회계학 지금부터 해야 돼요. 지금부터 하고 그다음에 인간적으로 그 1, 2월 달은 좀 1차에 좀 올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동차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1차 떨어져요. 정말로. 제가 볼 때 한 반은 되는 것 같아요. 1차 떨어지는 분들. 그렇기 때문에 요거 꼭 좀 1, 2월 달은 좀 잠깐 내려놓으세요. 동차는 어쩔 수 없어요. 이해되셨어요? 예. 자, 그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약간 동의하기 힘들 것 같은데 당신은 합격하는데 뭐가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라고 했더니 철저한 공부 계획과 학습량. 일단 공부 양을 채우는 게 정말 중요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암기.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해도예요. 왜냐면 합격자들이니까 아까 얘기했죠. 불혹. 이미 합격권에 드는 친구들은 불혹이야. 모르는 건 없어요. 대부분 알긴 해. 그걸 외워서 쓰는 게 어려울 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암기하고 뭐 이런 걸 되게 불안하게 생각하는데 암기보다도 여러분들은 지금 이 부분이에요. 예, 무슨 말 이해됐죠? 마지막 이제 회독 시기가 올 거예요. 이제 조만간 더 이상 모의고사 들어가면 마음 놓고 회독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는 내가 정말 이걸 다 아는지를 반문하면서 계속 좀 보세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당신 차례입니다. 내년이 37회인가요? 네, 맞죠? 여러분들 내년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는 최연소 합격자 오셨나 모르겠네요. 근데 그 수석 합격자랑 차석 합격자 먼저 좀 모셔서 말씀을 좀 드리고 최대한 좀 얘기는 좀 줄여서 하고 그 다음에 이 두 분끼리 서로 겹치는 게 좀 없게끔 하라고 했고 질문을 많이 받으라고 했으니까 지금 공부하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질문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약간 쑥스러울 수 있으니까 좀 박수로 이렇게 좀 해주세요. 예, 네가 수석이야 이렇게 째려보지 말고. 아셨죠? 네. 네, 들어오시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36기 관세사 황혜준입니다.
아유, 너무 많은 분들이 계셔서 좀 긴장이 되는데요. 그래도 오늘 제가 좀 도움이 될 만한 얘기들을 다 풀고 그러고 가려고 합니다. 지금 2차 다들 공부하고 계신 거 맞죠? 우선 저는 이번 3동차로 합격을 했고요. 그리고 좋은 점수로 합격을 했습니다. 운이 좋게.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좀 도움이 될까 생각을 하다가 총 3파트로 나눴거든요. 근데 좀 이렇게 주어진 시간들이 많지 않아서 그냥 중요한 부분만 좀 짚고 그러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선 뭐 그 과목별 공부법 전에 저만의 공부법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를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목별 나눠서 공부법 말씀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좀 궁금해 하시는 게 이 시기 때 뭘 해야 되지?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이게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그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사실 저 좀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권수쌤 때도 한번 왔었어가지고 겹치는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제 겹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1차부터 2차까지 총 어떻게 보면 2가지에서 3가지의 방법을 계속 썼는데요. 한 가지는 제가 여기다 일단 써놓을게요. 네, 이렇게 3가지 방법을 항상 썼었어요. 첫 번째는 3스텝 공부법이었고, 두 번째는 누적 복습, 그리고 세 번째는 완전성이었어요. 그래서 3스텝 공부법이란, 이건 제가 붙인 이름인데 오늘 할 분량을 3번에 나눠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관세법을 3시간을 내가 오늘 공부를 하겠다 하면 첫 번째 30분 정도는 뭐 목차를 좀 보고 아니면 키워드를 이렇게 눈으로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2시간은 평소에 공부하시던 대로 뭐 만약에 눈으로 읽으시는 분들은 2시간 동안 눈으로 읽고, 아니면은 좀 쓰시는 분들은 투스텝 때 이제 쓰시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그 다음에 마지막 스텝에서는 이거를 다시 바로 이게 뭐 책을 덮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보시는 거예요. 뭐 이게 키워드가 뭐가 있지? 아니면 목차가 어떤 게 있지? 이런 식으로 3번에 나눠서 보니까 저는 사실 관세법도 목차를 따로 외우지 않았거든요. 근데도 목차가 저절로 외워졌어요. 그리고 다른 과목들도 어쨌든 장기 기억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어서 저는 이거를 이제 계속 써왔었고요. 두 번째로는 누적 복습인데, 사실 다들 누적 복습 되게 중요하다는 건 아시잖아요, 공부할 때. 근데 그게 좀 되지 않은 게 사실이긴 해요. 왜냐면 오늘 할 분량도 너무 많고 네 과목을 다 봐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누적 복습까지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저도 들었었어요. 근데 전에 하던 거를 안 하기에는 기억이 안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누적 복습은 그냥 눈에 익히자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할 분량을 들어가기 전에 처음부터 오늘 할 분량 전까지 한 번 다 그냥 키워드나 목차 정도만 그냥 눈에 계속 보는 거예요. 그냥 이게 있었지, 이게 있었지, 이게 있었지, 이런 식으로만. 만약에 좀 이 부분이 뭐였지 하더라도 그냥 목표는 눈에 익히자였어요. 왜냐면 다시 회독수를 다시 했을 때 그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보면 되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저는 계속 눈에 익히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저는 되게 많이 도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누적 복습을 항상 했었고, 마지막으로는 완전성이에요. 완전성은 뭐냐면 사실 2년차 때까지는 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해요. 저는 2년차 때 사실 그 평균은 되게 많이 높았었어요. 합격 안정권이었는데 무역실무 3점인가 4점 가락으로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모의고사 때 안 나왔었냐, 그게 아니었거든요. 모의고사 때 항상 다른 과목은 몰라도 무역실무는 항상 한 5등에서 10등 안으로는 항상 들었었어요. 그래서 내가 뭐가 부족하지? 난 모의고사도 항상 잘 나왔고 항상 칭찬을 들었던 과목인데 왜 꽈락이 났지? 이런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저는 보던 것만 봤어요.
항상 모의고사에 출제된 것만 보고 기출되던 것만 보고 솔직히 중요해 보이는 거 예를 들면 3대 협약 위주로만 보고 그런 식으로 봤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3동차 때 제가 목표했던 건 내가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쓸 수 있게끔은 준비를 하자. 이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이 완전성이란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왜냐면 이 시험은 절대평가가 아니잖아요. 90명, 95명 이렇게 뽑는 시험이기 때문에 저는 남들이 보는 것 플러스로 나만의 강점을 만들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하나 더 보는 거. 다른 사람들보다 안 보던 거를 나는 보는 거. 그거를 하는 게 저는 나만의 강점이라 생각이 되어서 이 완전성을 항상 3동차 때는 생각을 하고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저는 저만의 공부법을 이렇게 3가지 했었고 두 번째로는 과목별 공부법인데요. 이거를 일단 기반으로 해서 저는 조금 과목별로 좀 공부법을 살짝 달리 하긴 했어요. 그래서 팁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관세법인데 관세법들 다들 어떠신가요? 약간 사실 지금 가장 고민이 되시는 게 이거 다 외워야 되나? 이거 제일 고민되시지 않아요? 이거 모의고사 때나 실제 시험에 이 줄을 다 써야 되나? 저는 이게 진짜 고민이 많이 되었거든요. 근데 저는 우선 키워드를 먼저 외웠었어요. 그 모의고사 전에는 키워드 위주로 좀 외우다가 그 다음에 회독수를 늘리면서 문장을 완성을 해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사실 모의고사를 시작하면 어쨌든 회독수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문장이 완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내가 이 문장을 어떻게 다 가져가야 되지? 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우선 그 키워드 위주로 1차 때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장을 점점 넓혀가는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저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개요를 항상 봤었거든요. 제갈량금 관세사님의 책을 로 공부를 했었는데 거기에 개요가 항상 나와요. 모든 파트 앞에. 근데 그거를 안 보시고 본론부터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도 초반에는 그렇게 그냥 뭐 개요가 뭐가 중요해 하면서 본론을 먼저 공부를 했었는데 본론을 들어가기 전에 개요를 보면 우선은 본론이 정말 다 이해가 잘 되고요. 두 번째로는 서론 결론이 뭘 쓸지가 딱 보여요. 왜냐면 50점짜리 같은 경우에 어쨌든 서론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거 솔직히 시간 많이 쓰면 나중에 본론 쓸 때는 시간을 많이 잡혀먹으니까 서론을 저는 좀 개요를 공부를 하시면서 빠르게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요 꼭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HS인데 혹시 HS 앞글자 따신 분 다 계신가요? 앞글자 땄다. 한 번만 손 따셨어요. 잘하셨어요. 앞글자를 저도 11월, 12월 이때쯤 땄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리 합격자가 와가지고 합격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앞글자 따야 된다 해도 나는 아직 관세사고 난 전문직이 될 건데 앞글자 따는 게 조금 우스운 거예요. 그때는. 근데 결국에 그 호드를 다 외워야 되기 때문에 말이 안 되더라도 우선은 앞글자를 따시는 게 저는 정말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앞글자를 꼭 따셨으면 좋겠고 유기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HS는. 예를 들면 HS 한 호가 여러 군데 나와요. 아마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0106호가 예를 들면 다른 류에 나오는 경우에 저는 조천희 관세사님 책은 여기에 호가 나와 있고 여기에 좀 빈 곳이 있어요. 그러면 빈 곳에 이 호가 나오는 류들을 다 써놓는 거예요. 뭐 무슨 류 몇 번째에 이 호가 등장을 하는지를 다 써서 이걸 꼭 외우진 않지만 항상 회독수를 늘려가면서 이게 여기에도 나오는구나 하는 거를 항상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고 또
HS 특히 제외 물품 다 외워야 되냐 고민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제외 물품은 저는 외우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 게 뭐 기출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 몇 년간 다 제외 물품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제외 물품을 저는 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었냐면 관련 호들 앞에 항상 썼었어요. 예를 들면 그 단일한 화합물, 육부의 단일한 화합물이 제외 되게 많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 단일한 화합물이 31류, 32류였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거를 그 단일한 화합물 앞에 항상 써놓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계속 보다 보면은 이 30 여기 유들은 제외에 항상 이게 등장하지라는 게 저는 회독수를 늘리면서 습득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31류 제외 물품을 쓰시오 하면 이건 어쨌든 생각이 나니까 한두 개는 무조건 쓸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좀 제외 물품을 외우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팁은 한 류를 공부할 때 항상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01류 제외 물품이면 살아있는 생물인데 1류가 아닌 것들이 어디에 분류가 되지? 이런 거를 항상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저는 제외 물품도 이번에 96류 제외가 나왔었는데 전 다 썼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제외 물품도 어떻게 다는 못 외워도 어느 정도 가져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관평. 관습평가 다들 어떠세요? 지금? 하실만 하신가요? 저는 사실 11월 전까지 감이 잘 안 잡혔던 게 관습평가였던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그러니까 두꺼운 집도 기본수도 하나 있고 협정집도 하나 있고 이걸 어떻게 이렇게 유기적으로 공부를 할까 이런 고민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마스터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공부해야겠다라는 게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스터 강의가 시작이 되면 그 마스터 강의의 모든 거를 다 단권화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의 약간 공부 방법은 관세평가 그 마스터가 책을 시작하기 전에 기본서에 보시면 그 법만 이렇게 모아져 있어요. 지금도 그런가요? 지금도 그 범영 이런 식으로 법만 모아져 있었어요. 저는 그거를 한 번씩 다 써보는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만약에 오늘 우리나라에 수출되는 그거의 파트이면은 그 부분에 관련된 법이나 영을 한번 손으로 다 써보고 그 다음에 마스터집을 들어갔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뭔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저는 눈에 보여서 좀 잘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었고 또 마스터 때 줄이 아마 쳐져 있을 텐데 저는 그것도 순서를 다 정했었어요. 예를 들면 협정에서도 중요한 문구가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러한 문제들이 나왔을 때 법은 어떤 걸 가져갈지 아니면 협정에서는 어떤 걸 먼저 쓸지를 10점짜리와 50점짜리 생각을 하기 위해서 그 순서를 매겨가면서 외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관평도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고 무역 실무 같은 경우에는 좀 이론이랑 협약을 좀 나눠서 공부를 했었는데 협약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정확하게 외우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이론은 키워드 위주로 가져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키워드 예를 들면 저는 최건수 선생님의 책을 봤었는데 이론 부분이 되게 길잖아요. 근데 이거를 10점에서 다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내가 10점짜리가 나왔을 때 어떤 문구를 가져가야 되는지를 항상 생각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항상 생각을 했었고 예를 들면 그 옆에 괄호로 해서 이 출처가 근거가 적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형광펜으로 칠해서 다른 이론 그 문구보다는 그 근거가 있는 것들을 먼저 가져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고 사실 기타 협약을 가져가야 되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시기에 저도 그랬었어요. 3대 협약 중요하다고 하는데 다른 협약들도 봐야 되나? 이런 MIA 다 가져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2년차 때는 다 안 봤거든요. 근데 3동차 때는
제가 완전한 공부를 하자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외우고 막 쓰고 이러진 않더라도 다 보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MIA 같은 경우에는 자기 전 한 30분 정도 나눠서 이런 식으로 눈에 익히려고 봤었고, 다른 것들도 어쨌든 다 눈으로 보긴 봤었어요. 그래서 약간 나오면 그래도 끄적일 수라도 있게 그렇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했었고, 마지막으로 시기별 공부법인데요. 저는 우선 저의 커리큘럼을 말씀을 드리면 2년차 때 5월, 6월에 기본 강의 들었고요. 그리고 9월, 10월에 심화 강의, 11월, 12월에 마스터, 그리고 그때는 1월, 2월에 문풀을 진행을 했었어서 문풀 하면서 모의고사 6개월 동안 다 이렇게 들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이 10월 말이니까 가장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완전성. 왜냐면 1월 이후에는 사실 마음이 급해서 보던 것만 보게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 마음이 나 지금 이거 모의고사 준비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보지 않았던 거 어떻게 봐?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2월까지만이어도 내가 안 봤던 거, 뭔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거 한 번씩은 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그냥 눈이라도 한 번 익혀놓으면 사실 회독할 때 어떻게든 눈에 들어오거든요. 한 번이 어렵지 또 두세 번은 금방금방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딱 이 시기에 좀 저는 그동안 약간 등한시했던 부분, 약간 이건 안 나올 거야 라고 생각했던 부분들 한 번씩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많이 추워졌는데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그리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오늘 끝나고 받을 테니까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36기 차석으로 합격한 이정우 관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먼저 2년차 유예로 합격을 했고요. 일반적인 제 커리큘럼 한번 말씀을 드리면 2017년 하반기에 이제 학교 이제 마지막 학기 다니면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1차 기본 이론 먼저 듣고 그다음에 2차 기본 이론 이제 시작했고요. 이제 작년에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는 1차 공부만 하다가 이제 4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기본 이론 듣고 그다음에 심화 이론 듣고 이제 문제풀이 강의도 듣고 그냥 기본적인 일반적인 커리큘럼을 따랐던 것 같습니다. 약간 지금 이 시기에 이제 뭘 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약간 이 시기에 약간 정리를 하고 단권화를 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세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차피 근데 내가 그 단권화를 이미 이제 관세법 같은 경우에는 교재를 안 바꿔서 따로 이제 막 단권화를 하거나 막 정리를 한다거나 막 그런 식으로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HS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에 약간 해설서를 정리를 했어요. 이제 해설서를 이제 나중에 이제 따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해설서를 약간 정리를 했었고 관세평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단권화를 이제 확실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여러 교재를 보기도 했었는데 지금 이 시기에 이제 딱 한 권을 딱 정해서 정리를 했던 시기 같습니다. 이제 실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책을 따로 제가 만들었어요. 책을 제가 4권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결제, 계약, 결제, 운송, 그다음에 보험 종료 이렇게 크게 4가지로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4가지로 책을 만드는데 이 시기에 많이 할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남들보다 이제 조금 한 발 빠르게 앞서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11월 달에 이제 전 부분을 1회독을 하자 약간 이렇게 마음을 먹었었어요. 그래서 11월 달부터 이제 1회독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11월, 12월 1회독을 하고 이제 모의고사 1, 2월에는 이제 8분의 1 범위로 이제 수업을 이제 그 진행이 되는데 그때도 8분의 1로 안 하고 저는 4분의 1로 따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발 더 빨리 암기를 하고 이제 준비를 정리를 했던 게 좀 수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이 시기에
단거나 하시고 이제 빨리 이제 목표를 남들보다 조금 더 1회 독이라도 더 한다라고 이제 마음을 드시면 빠르게 합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과목별로 이제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관세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1차 공부할 때부터 쓰던 책을 이제 바꾸지 않았어요. 저는 약간 페이지를 있는 그대로 약간 스캔해서 외우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책에 이제 법이면 법, 시행령이면 시행령, 고시면 고시 이렇게 색깔펜으로 정리를 이제 표시를 하는 거죠. 테두리를 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시각적인 효과를 주고 이제 그거를 이제 그대로 이제 약간 스캔하듯이 프린트하듯이 외우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1차 때부터 쓰던 책을 그대로 끝까지 썼어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저는 약간 스타일이 단순하거든요. 저는 스타일이 단순해서 그냥 1조부터 끝쪽까지 그냥 순서대로 암기를 했어요. 순서대로 암기를 하고 그 1조 뭐 밑에 있는 시행령이 뭐고 고시가 뭐고 이거를 이제 체계적으로 머릿속으로 그려가면서 1조부터 이제 끝쪽까지 이제 그냥 순서대로 단순하게 암기를 했거든요. 최근에 보니까 그 법령집이 3단 법령집이 새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책을 보시면서 해도 크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랬고 그래서 이번에 실제 시험에서도 뭐 종합보세구역 나왔잖아요. 종합보세구역 나왔는데 저는 그냥 종합보세구역 뭐 몇 조 시작하는 데부터 종합보세 끝나는 부분까지 그냥 그거를 그대로 그냥 집어넣었어요. 이번에 1번이 그 법조로 따지면 양이 좀 많아가지고 세부적인 시행령을 집어넣진 않았었고요. 그냥 법조 위주로 이제 크게 적어서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이제 뭐 비교하는 문제 두 문제 있었잖아요. 뭐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 이런 거 막 제가 느끼기에는 비교를 그렇게 잘했다고 느끼지 않았었거든요. 시험 끝나고 났을 때는. 근데도 점수를 받은 걸 보면 그냥 안에 내용이 들어 있으면 크게 이제 문제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약간 막 쓰는 거를 너무 막 고민하지 마시고 이제 일단 암기를 이제 위주로 하시는 게 저는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HS 얘기를 넘어갈게요. HS는 저도 HS도 이제 관세법이랑 마찬가지로 그냥 1류부터 이제 97류까지 그냥 순서대로 암기를 했어요. 이게 저는 약간 이제 막 중요한 주규정이나 뭐 호의 용어를 골라서 암기를 하면 저는 헷갈린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최근 문제가 뭐 몇 류에 주몇 써봐라 약간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순서대로 암기하는 게 가장 안 헷갈린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저는 주요했다고 생각하고 모의고사 그렇게 암기를 해서 그런지 모의고사 때도 막 주 몇 써봐라 이런 거를 저는 헷갈린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 시기에 이미 이제 약간 11월 달 정도에 1류부터 97류까지 이제 어느 정도 암기가 한 번 정도 다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남은 기간 소주 좀 보고 이제 국내주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이제 모의고사 기간부터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위에 지금 이 시기에 뭘 했었냐면 해설서를 많이 했어요. 해설서는 주로 이제 저는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 이제 해설서 그 자체로 나오니까 해설서를 하거나 두 번째는 이제 모의고사나 실제 시험에서 추가 점수를 받기 위해서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호의 영어나 주의 이해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유를 생각하면 첫 번째 이유 때문에 저는 어떻게 준비를 했었냐면 그냥 중요한 거는 이제 관련된 주 규정 옆에다가 뭐 오려 붙이거나 따로 쓰거나 이렇게 해서 그냥 그거 자체로 암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올해 나왔던 그 뭔가요 그 통칙의 해설사 부분이 나왔잖아요. 올해 그 부분은 그냥 암기를 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에 이제 뭐 실제 시험에서나 이제 모의고사 때 추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제가 11월에 따로 좀 이제 그게 이제 문장이 좀 긴데 그걸 약간 축약해서 정리를 했었거든요. 그 정리를 했던 거는 솔직히 올해 시험에서는 잘 적용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요새 같은 추세에서는 이제 약간 수험생들한테 재량을 덜 주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적었다고 해서 이제 해서 굳이 추가 점수를 얻었을까라는 점은 좀 의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세 번째에 이제 호의 용어나 이제 주의 이해 때문에 해설서를 보는 거는 저는 완전 동의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상시에
암기는 책상 앞에서 안 했어요. 책상 앞에서 안 하고 책상 앞에서는 그냥 정리하거나 해설서를 보고 이해하는 시간으로 했고요. 그냥 그 책을 스마트폰으로 다 찍어가지고요. 그냥 뭐 길거리에서 뭐 집에 갈 때 버스에서 뭐 이럴 때 화장실에서 뭐 이럴 때 그냥 주호의 영어 계속 암기했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책상 앞에서는 정리하거나 해설서를 보면서 이해하는 시간을 주로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도 이제 황혜준 관세사님도 이제 이제 뭐 두문자 따야 되나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두문자는 1월 달부터 땄어요. 저는 최대한 늦게 따라고 권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두문자를 너무 따버리면 두문자에 매몰돼 버린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두문자를 따버리면, 나 이거 이미 암기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늦게 땄고, 그게 중요했던 게, 이제는 호의 영어를 이제 앞에 있는 뭐 한 단어, 뭐 두 단어 이렇게 쓰는 것보다 풀로 적는 걸 더 요구하는 것 같아요. 이제 괄호 안에 있는 부분까지 이제 약간 빡세게 외우는 걸 이제 원하는 스타일이죠. 이제 그런 걸 할 때는 확실히 두문자를 저는 두문자파가 아니어가지고 좀 늦게 땄던 것 같고요. 한 1월 달부터 땄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월 달부터 땄고, 그때는 이제 안 헷갈리려고 따는 거죠. 그냥 솔직히 말하면 안 헷갈리려고 따는 거고, 최대한 약간 진짜 호의 용어를 끝까지 외우겠다. 나는 뭐 호의 용어 안에 이제 물품이 3개 있으면 그냥 3개 다 외우겠다. 약간 이 마인드로 약간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제외 규정도 두문자를 땄던 것도 있는데 약간 안 딴 것도 많아요. 안 딴 것도 많고, 이제 두문자를 이제 자기가 따는 게 효율적이니까 아무래도 두문자는 최대한 나중에 땄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관세평가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관세평가는 저 혼자 약간 롤플레이를 많이 했다고 해야 되나? 약간 제가 이제 관세사가 붙어서 이제 고객들한테, 클라이언트들한테 약간 상담을 해준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게 실제 상황이면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할까,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약간 이 시기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 답안지 포메이션을 내가 어떻게 쓸까를 많이 이제 고민을 했었던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 고민이 되실 텐데, 저는 이 시기에 이제 그 마스터 강의 듣고 이제 문제풀이 강의 들으면서 이제 막 모범 답안들을 이제 보실 거잖아요, 처음에. 그럼 이걸 다 어떻게 쓰지?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거 너무 많은데 이거 다 어떻게 써?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게 실제 시험에서 딱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 시간 안에 지문을 이해하고 그걸 다 쓰려면 시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약간 정리된 나만의 포맷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30조 같은 경우에도 법령이 굉장히 길잖아요. 막 심지어 법령이 진짜 막 5줄 이렇게 긴데, 이거를 한 3줄 정도로 축약하거나 한 2절 정도 축약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떻게 축약하는 거를 봤었냐면은, 그 관세평가 협의회나 이런 데 보면 질의응답하고 그걸 회신한 답안이 있어요. 회신한 답안이. 그래서 관세청 공무원분들이 실제로 이 어떤 평가 쟁점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판단 근거를 쓴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유심히 보시면 이 분들이 어떻게 답안을 축약해서 적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시면서 나는 만약에 이 30조면 30조를 다 적으면 시간이 모자라요, 무조건. 난 이걸 어떻게 축약해서 적지? 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이제 후기에다가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예시로 적어놨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 시기에 딱 그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고민을 했었고, 이제 평가에 대한 그 법령에 대한 암기는 한 1월 달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해보니까 좀 늦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암기를 1월 달부터 하니까 좀 늦으니까, 한 지금 이 시기부터 여유 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저보다는 빨리 평가 법령에 대한 암기를 좀 빨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시기까지도 그냥 암기는 안 하고 그냥 이해 위주로 하고, 답안지를 어떻게 쓸까라는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로 하고 평가는, 그 다음에 무역 실무 같은 경우가 저는 제일 어려웠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역 실무는 일단 뭘 공부해야 될지 잘 모르겠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처음 2018년에 딱 2차 시험을 처음 딱 들어갔는데 문제가 제가 상상하지도 못한 막 정지 해제 조건 보셨나요? 정지 해제 조건 막 뭐 항공 운임 요율 이런 게 떴어요. 내 기본서에는 이런 부분이 없는데 이거 왜 이렇게 나왔지? 약간 이런 내가 뭘 잘못 공부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무역 실무에 대해서는 공부 방향, 그러니까 즉 뭘 공부해야 되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책을 4권으로 나눴고 그 4권 안에서도 협약 따로, 상관행 부분 따로 이렇게 준비를 했었어요. 이제 협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준비했던 걸 말씀드리면 계약 파트에서는 CISG, 인코텀즈, SGA 조금, 그 다음에 계약 파트에서는 UCP, EUCP, URC, 그다음 운송에는 그 여러 협약들 다 했고요. 그 다음에 뭐 고엄에는 MIA, ICC, 그 다음에 종료는 뭐 뉴욕 협약 이런 거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협약은 진짜 협약 같이 관세법 같이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상관행 같은 경우에는 뭐 키워드라고 할 수 있으면 키워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상관행 부분까지 암기라면 도무지 이 많은 걸 다 암기를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약간 썰 푼다는 느낌? 그때 썰 푼다는 느낌? 근데 이게 참 스트레스를 받는 게 모의고사를 보면 모의고사 때 채점을 이제 타이트하게 하다 보니까 약간 내가 썰 풀어서 내가 이해하는 걸 보여줬는데 이게 추가 점수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잘 쓴 것 같은데 답안지랑 조금 다르니까 좀 점수가 좀 안 나왔네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냥 상관행 부분은 약간 썰 푼다고 하면 썰 푼다고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약간 키워드 위주로 이해 위주로 이제 해야 됐다고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실무 같은 경우에는 대외 외환도 있잖아요. 약간 암기할 게 진짜 터져 나가는 과목인데 상관행까지 암기를 해버린다? 약간 저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상관행 부분은 약간 진짜 약간 외웠던 거나 의 정도 암기했고 나머지는 이제 요새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서 묻는 게 나오잖아요. 뭐에 대해서 써라 이렇게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해했던 말을 그냥 썰 푼다, 내가 누구한테 설명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해체를 했던 것 같아요. 협약 같은 경우에는 진짜 협약 관세법처럼 딱 그 부분 딱 쓰는 걸 목표로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때 들어가면 이제 서랑 결 쓰시는 연습을 한 번씩을 다 이제 뭐 몇 번인가요? 24번인가요? 다 하실 거예요. 그때부터 하시면 돼요. 서, 결 쓰는 거나 막 이제 무역 실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문에 이제 흐름을 잡는다고 해야 되나? 문단 간에 꼬리를 물고 이제 위에 상위 첫 문단에는 그 하위 내가 글을 어떻게 전개할지를 이제 대략적으로 써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관세법이나 HS 같은 경우에는 답이 딱 있잖아요. 보면 답이 딱 있는데 실무나 이제 평가 같은 경우에는 답이 없으니까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글을 쓸 것인가를 이제 미리 채점하는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느낌이죠. 그런 느낌으로 글을 쓰는 연습을 이제 모의고사 때부터 하시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때부터 그 연습을 하시면 뭐 충분히 누가 봐도 이제 충분히 읽기 쉬운 답안을 준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무 대외 외환 같은 경우에는 9월 달부터 이제 기본 이론을 한번 들었었던 것 같아요. 기본 이론을 듣고 이제 끝날 때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한 번 들어서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 1월 달에 이제 모의고사 8분의 1 범위할 때 다시 똑같은 강의를 똑같이 다시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2번 듣고 이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저는 이제 2회를 하면서 느꼈던 바가 대외안도 시행령이나 뭐 고시 부분까지 내려가기에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법령 부분은 최대한 암기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약간 시행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제 시험에서 이번 시행령을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묻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약간 본인 선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이제 시행령이나 고시 부분을 얼만큼 가져갈 것인가라고 이제 자기가 이제 그거는 본인 판단인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모의고사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모의고사 때 저는 복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모의고사 때 복습을 하면서 이제 처음 이제 내가 이제 시험을 보고 그날 이제 해설 강의를 보면서 보고 이제 복습을 한번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일요일에 이제 직접 이제 새 빈 답안지에다가 똑같은 문제를 다시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복습을 하고 그 다음 주에 첨삭된 답안지가 나오면 그 답안지를 보고 아 내가 이 내 답안지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죠.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복습을 3번 하면 그 다음 암기할 때 이제 확실히 암기 효율이 되게 높아지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복습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이 시기에 굉장히 고민들도 많으시고 뭐 내가 공부하는 방향이 맞나,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도 많으실 텐데 저는 자신감 가지시고 공부생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자신감이 이제 없으면 굉장히 사실 수험생활이 괴롭잖아요. 지금 이제 막 고민도 되고 이제 11월달에 막 모의고사 들어가면 아 내가 등수가 몇 등이 나올까 막 이런 것도 고민 많이 되실 텐데 충분히 지금부터 열심히 하시면 1월달부터 좋은 등수 받으실 수 있을 테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자신감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